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 랭킹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입니다. 빈손 파업 철회. 네,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되 적용하는 화물 품목을 확대하자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인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로 파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업무 현장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어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보면요.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62% 정도가 파업을 중단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전체 조합원은 2만 6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10분의 1이 조금 넘는 3,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다면은 그만큼으로 내부적으로 좀 파업 동력을 잃으면서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13%만 이제 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네. 그만큼 아마 지도부에 대한 이제 불신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네. 화물연대 가지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사업장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있는데 화물연대는 사실은 다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개인들로 직접, 그렇죠. 운영을 하는? 차주들이 네. 이제 개인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번 파업이 지난 6월에서 이제 두 번째 이루어지는 파업인데, 그만큼 이 파업이 어떤 강국하게 이루어지려면 안팎의 어떤 명분과 정당성, 또 어떤 면에서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좌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업이 점점 진행되면서 국민적 비난도 심해졌고, 또 이 정부의 어떤 강경 대응 방침이 어떤 효과를 좀 발휘했었고, 네. 그리고 이 파업을 더 이상 이끌어가기에는 개인적으로 다들 힘들어하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분들은 개인 수입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차 그 할부금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보름 동안 파업을 하면서 이 수입이 이번 달 수입이 그냥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투표율도 저조했고, 결국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철회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 탄압이라고 맞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강경 탄압은 화물 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이라마 지키십시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더 이상의 쓸데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네, 화물연대 이렇게 맞서다가 결국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제 안전운임제 논의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무슨 소리냐, 파업을 철회했으니 먼저 내놓은 3년 연장안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양쪽이 다시 조율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안전운임제가 사실은 일반 계약에 비해서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컨대 대표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의 5에 보면은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운임 자체가 한 20에서 30%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를 많이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2020년에 도입될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만 일단 해보고, 아 그게 효과도 있고 뭐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더 연장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은 그러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예정대로, 원래 예정이라고 하면은 그 안전운임제를 올 연말까지만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하는 걸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그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정도 한 번 더 해보는 것 정도로 정부가 협상안을 제시했었지만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 것이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화물연대에 대해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강경 대응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평도 있지만요.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화물연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대 개인 사업자인데 이렇게까지 강경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최진봉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예컨대 뭐 비조합원들 이런 분들이 그 운행하는 부분을 방해한다거나 이러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노조가 파업을 할 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처럼 화물연대 관련해서 정부가 그냥 코너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파업을 처리하게 만들면 다른 사업장들에서 파업을 하는데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들도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파업을 선택하는 건데 그 파업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정부도 적극 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화물연대가 파업 처리와 업무 복귀로 백기투항을 했지만요. 정부의 입장 확고합니다. 들어보시죠. 때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던 핵심 쟁점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잠시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격입니다. 2020년 3월 일물제로 한시 도입이 됐었는데 화물차주들은 노동소득의 개선 효과가 있지만 교통안전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시멘트 품목의 과적 경험이 줄긴 했지만은 화물차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화물연대는요. 안전운임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속 졸음 운전을 방지하고 최저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한 운행을 자제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규 의원님 이렇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입 여부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거죠. 가불이 이제 바뀐 거죠. 네.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는 이게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조치를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것에서 보자면 지금 많이 얻으려고 했던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정부가 약속했던 것마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과유불급의 상황으로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충분한 통계를 가지고 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CG를 통해서 봤지만 아직도 그거에 양측의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년 정도의 연장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 효과를 검증해 본 뒤에 또 그때 가서 연장 여부를 논의해 보자. 이게 단계별 어떤 합리적인 안인데 그 이번에 부산 쪽에서는 그 투표도 하지 않고 현장으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도대체 우리를 15일간 이렇게 수입도 없이 뭐 보존해주는 것도 없이 투쟁으로 일변도로 갔는데 결국 얻은 것 없이 우리만 이게 뭐 이렇게 수입도 없이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구호에 맞게 이번에 서울 철도, 지하철 모두 동시 파업을 했지만 MZ세대 노조원들이 반대하면서 서울 지하철 노조도 무산이 되고 네, 그랬죠. 또 철도 노조도 여론에 밀려서 그만두면서 사실상 이런 식의 정치성이 농후한 파업은 이제 맞지 않는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국민들의 편익 그리고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그런 그 협상안이 도출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원점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네. 이제는 패를 쥐고 있다. 칼자루는 정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상황이지만은 야당은요,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에 대한 법까지 발의해놓고도 이래 오늘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대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차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3+3 법안이라고 해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했던 야당 입장을 급선회한 건데 이현종 의원님, 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론이 화물연대 편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화물연대 파업을 배후에서 어떤 동조하는 형태, 특히 네. 민노총의 파업을, 왜냐하면 파업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등등 통해서 뭔가 이제 이 노동계의 어떤 연대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좀 흔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판단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했지만 결국은 이런 판단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국민 여론의 네. 악화로 이어지니까 빨리 좀 발을 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또 문제점은 지금 야당은 뭐든지 일단 단독으로 통과하는 게 거의 뭐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자, 이런 사안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의석이 많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 지난번에 이게 논의 테이블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마련돼 있고 그 틀 속에서 논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해도 될 텐데 성급하게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그냥 3년 받아버리고 해버리니까 화물연대 측도 상의 없이 해보니까 벙 쪄버리고 또 민주당 측도 네. 또 힘자랑이냐 이런 예. 이제 이야기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사실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이 원점부터 대검토해 볼 사안이에요. 왜냐? 왜 이걸 일몰제를 했겠습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요. 이 화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전운임제를 주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어떤 짐을 맡기면 제가 처벌 당하게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마 일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권에서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바꿔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덜렁 단독적으로 올라버리면 아마 여당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또다시 야당은 이 문제를 또다시 정치화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갤럽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였고 또 긍정평가의 이유 중에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뿐 아니라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파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본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네. 파업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물어붙이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연동돼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다른 이슈보다는 이렇게 원칙적 대응을 해서 경제 부분을 일정 부분 좀 바꾸려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지지를 했던 분들이나 중도 보수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그 원칙적인 윤석열 대통령 표현으로 네. 원칙적인 대응 자체가 결국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지지율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중도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런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또 지지를 하는 쪽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또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조사에서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을 평가를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또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33%였는데 지금 또 보면은 이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31%밖에 안 됐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렇게 좀 다른 양상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절대적으로는 아직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여론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화물 그 운송 사업자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여론도 사실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여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 개정 사유거든요. 이게 부칙 2조가 개정되지 않으면은 그 안전운임제는 자동적으로 이게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상임위 통과됐을 정도인데 이때 이제 법사위 나가고 또 그 본회의까지 가고 이게 이제 연말까지 그 시한을 마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증적으로 이러한 그 안전운임제가 통계적으로 그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그 검토와 그 여론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름간의 잦은 파업을 잦은 철회한 화물연대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다 여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 랭킹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한 랭킹입니다. 동지 정진상 기소입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성실히 맺고요. 어쨌든 뭐 어떤 단합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일각에서 법치투명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총영조사를 우선 온다는 소환을 출석하실 건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제 전 정무조정실장이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로 이런 혐의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고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했고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수십 차례 언급은 됐습니다. 하지만은 검찰,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와 공모했다, 이렇게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보면 굉장히 이 중한 혐의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보면 뇌물도 꽤 많고요. 네. 뇌물도 이제 지난번 영장에보다는 한 1억 원 정도 더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처 사후 뇌물이라든지 또 위례 신도시 관련된 특혜 제공, 더군다나 또 이제 이 증거인멸 시도, 이것도 네.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꽤 아마 엄한 형벌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검찰은 정치적인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할 때 최서원 씨와의 어떤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썼잖아요. 네. 그 의미는 정치적 공동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진상 씨가 어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로에 함께 해왔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결제라든지 등등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업의 어떤 총괄적인 어떤 진행을 해왔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정진상 실장이
지시한 것은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같은 걸로 본다. 아마 그렇게 검찰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검찰도 기소장에 정치적 공공체라는 말을 쓰면서 실제 이 정진상 실장의 행동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네. 이걸로 아마 이제 수사를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사실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등등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정진상 씨가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최측근이 과연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권한으로만 다 했겠느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정치적인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아마 이런 법 논리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 대표와의 그 공모 적시가 없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죠 현재까지. 왜냐하면 증거는 없고 현재로는 이제 남욱 씨나 그 유동규 씨의 진술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 진술도 사실은 말만 있지 현재로는 증거로 물적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은 유동규 씨한테 돈이 넘어간 것까지는 물적 증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공모했다라고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 동지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법리적으로 따지는 문제니까 정치적 동지라고 하면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적 동지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반드시 뭐 뇌물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일과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물증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진술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고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천화동인 이론은 본인 거나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남욱 변호사와 얘기한 부분과 전혀 다르게 지금 계속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질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그 유동규 씨가 말하는 부분 100%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단 일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검찰이 정해놓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욱 변호사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남욱 변호사는 어제도 대장동 재판에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김만배 씨의 회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하고 한 배를 탔는데 고려해봐라 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했고 또 유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다 이랬는데요. 그동안 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반박 근거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박상규 의원님.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을 보면 뭐 이제 쌍방울 얘기 나오면은 나는 거기서 속옷, 남성 속옷 한 장밖에 산 게 없다. 뭐 탈탈 털어서 계좌가 없어질 지경이다. 네. 뭐 어록을 만들겠어요. 소설 얘기하다가 이제 창작 얘기했고 배우, 발연기, 뭐 캐스팅, 다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CR 얘기하면서 난데없이 함석헌 선생이 또 소환됐습니다. 사실 CR 함석헌 선생과 이번 사건의 이 CR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는 거 이외에 사실적인 반박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정치적 동지라고 하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동지가 이렇게 그 네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고 하면 적어도 거대 야당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는 유가나 사과를 적어도 국민들에게 표명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물론 비명계를 중심으로 또 여당에서도 제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거대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약간 좀 농담처럼 자꾸 흐르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의 반박 역시 어떤 구체적인 일관성은 없지만 꾸준히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김만배 씨가 지금 그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물증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증을
알고 있는데 재판정에 꺼내놓기 위해서 지금 좀 숙성시키고 있는 건지 정말로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재판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의 태도는 좀 온당치 않다. 네. 적어도 대국민 유감 내지는 사과 표명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김만배, 남욱 지난해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김 씨가 남 변호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보면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어떤 장면인지 이게 혹시 CCTV가 어떻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저 영상이니까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 네. 그 중앙지방검찰청 딱 가면요. 예. 가운데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리문이 있고 저건 이제 무슨 카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유리문이 있고 네. 그걸 따라가지고 검사실이 쭉 둘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각 층마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조사가 다 끝났는지 아니면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서 다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가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우연인지 아니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맞아서인지 김만배 씨가 그때 이렇게 겹친 거예요, 동선이. 네. 그러면서 손가락 4개를 갖다가 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CCTV에는 음성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검사나 제3자들이 딱 봤을 때 김만배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깨름직하긴 해도 정확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진술을 갖다가 했냐면 김만배 씨가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4억 원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예. 말해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자백을 갖다가 한 거죠. 자백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김만배 씨가 진술을 조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진술을 조작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욱 변호사가 뭐 어떤 생각인지 자포자기인지 아니면 뭐 본인이 반성해서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그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김만배 씨는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김만배 씨가 저기서부터 이제 그 구속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저런 그 뭐 저런 CCTV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가 그 이재명 대표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더 그 신빙성이 가는 그런 진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남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에 대장동 관련 자료를 건넸다 이런 주장도 새롭게 했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란 입장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만약에 이게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면 파장이 상당하겠죠? 원래 이 대장동 사건은 작년 9월인가요? 아마 네. 이제 그 성남 지역의 지방지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네. 그 관련돼서 대장동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불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중앙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 취재를 들어가고 보도함으로써 이제 대장동 사건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바로 그때가 10월 10일에 이제 이 경선이 있었습니다. 경선을 네, 앞두고. 경선이 있다 보니까 양측 간에 굉장히 치열한 이제 지금 공방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자료가 그쪽으로 갔다 뭐 등등에 대한 지금 진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경선 때가 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거든요. 상대방의 그렇죠. 문제점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입수해서 이걸 결정적 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 측의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큰 문제가 있다. 뭔가 대장동에 어떤 큰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료가 과연 언론으로 넘어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네. 서로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당시의 어떤 시점이 굉장히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시점이고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신승을 했거든요. 특히 네.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어떤 지긴 했지만 거의 어떤 붙은 상황이고 그렇죠. 막판에 2-3으로. 그렇죠. 예. 막판에 또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또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한 달만 좀 뒤에 열렸더라면 결과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 대장동 문제는 이 민주당 경선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이슈였습니다. 네. 윤영찬 의원 일단 민주당 분열을 바라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물이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 100도까지 가야지 분출되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 정치 탄압이네 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인가 보다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시점.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장 고질병이 바로 공천 문제입니다. 공천이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것인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일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박 전 장관의 얘기는 마치 공정권을 내려놔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예. 비명계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다운 길은 어떤 걸로 보입니까? 박영선 전 의원이 말씀하신 공천권 얘기를 하셨는데 공천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어떻게 공천을 할지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내년 4월 이전에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다움이 그런 부분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일방적으로 예전처럼 특정 누군가를 전략공천으로, 물론 전략공천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대표하고 친한 사람이 공천이 되고 안 친한 사람은 공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민주당 전체가 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 시스템 자체를 공정하게 해라.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 민주당이 공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룰을 정하고 그 룰에 맞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은 전부 다 저는 경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천, 네.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다시 신임을 물어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략 공천은 가능한 한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의 민주화, 그것이 공천 민주화를 통해서 발현될 때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계파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공천 시스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재명 다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어제 검찰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최고위직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소 이유를 보면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쪽의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이를 숨기라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해경에 이 씨가 실종된 사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직 사실로 판명 난 게 아니지만요. 정혁준 변호사님, 검찰은 왜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 달이죠. 네. 이 씨가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이제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은폐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했던 것 같고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떠가지고 허위 보도 자료를 갖다가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지시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마치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금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했을 때 그 문서가 공문서인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왜 서훈 실장이나 그 당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대준 씨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지금 와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월북으로 몰아갔겠느냐. 네.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정부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비난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저렇게 되고 있는데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녹화 연설도 있었고 그다음 대북 화해 정책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하지 않고 피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또 잦은 원북으로 몰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대면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왜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거를 서면 보고로만 처음에 받고 그냥 서훈 실장이 당시에 회의를 주도했고 네. 그다음 날 아침에 돼서야 사실은 대면 보고를 받았을까.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청와대 해명은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 예,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국정원 채널도 살아 있었고 네. 또 다른 채널도 몇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 이 이대준 씨가 살아 있었을 때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면 뭔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생명을 보호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 되면 뭐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날 저녁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유엔 연설 녹화분이 방송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이 정전협정 체결을 이제 요구를 하고 뭐 등등 있었고 당시에 또 북한과 어떤 식이든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게 이제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혹여 이 사건이 그걸 어떤 분위기를 깰까 싶어했던 어떤 우려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서훈 실장도 이걸 빨리 이걸 좀 은폐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알려지니까 월북으로 일단 사건을 완전히 이제 몰아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냥 보고받지 않고 끝내버렸던 상황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소송도 했고 1심에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항소심을 해서 결국은 이게 자료가 공개 안 되고 정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등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내가 책임지고 결정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검찰에 최소한 서면 조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서 전 실장은 비서관 회의에서 보안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요. 검찰 조사에 의하면은 이미 사망한 고 이대준 씨에 대해서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검찰의 그 주장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는 것은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내용은 물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 전 실장이 굉장히 귀중한 대북 자원인데 꺾이게 돼서 참 안타깝다. 네. 이 꺾인다는 표현이 월드컵과 관련해서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중꺾마라는 해서 이 꺾인다는 말이 요새 한참 그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 그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한동훈 장관도 그 한 발언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시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졌고 그 분열이 호남을 흔들어서 결국 안철수 신당의 녹색 돌풍으로 이어졌던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정진상 전 실장과 서민 전 실장이 같은 날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게 사실 민주당의 분열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친명계는요. 정진상 전 실장의 구속 기소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서 실장의 구속 기소는 비명계가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뭐 당연히 서훈 전 실장은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했다라고 지금 이 책임을 인정하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이 향하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에 없다. 그런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재판에서 모든 진실은 가려질 것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화가 많이 나 계시던가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려면 핸드폰 비번부터 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떳떳한 모습이고 보편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의 어제 그런 태도는 하나무인이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시기가 될 때마다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언론에 내놓고 수사 지휘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윤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째인데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현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여론들이 있냐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으로 보는 국민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여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이죠. 해양경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정권이 바뀌니까 해양경찰청에서 발표는 이렇게 바뀔 수 있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네. 그 사이에 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제시되었던 그 구명조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사건도 나중에는 사실 아닌 것을 밝혀지면서 또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검찰의 뭐 기소장 뭐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내용도 서욱 지금 또 서훈 그리고 박지원 원장까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이게 따져봐야 되겠죠. 재판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뭐 다른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법원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또는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 진술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도리어 이런 수사가 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야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 눈을 여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입니다. MB 김경수 사면에 대한 겁니다. 네, 새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행사할 두 번째 특별 사면에 누가 포함될지 관심이 높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유력한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는 지난번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 사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가 상황이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네. 또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의 어떤 이 사면 문제 이게 같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이 취임 초에 뭔가 본인이 이제 법치를 확립하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캐치플레이즈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뭐 김경수 이렇게 사면해버리면 이게 당연히 퇴색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국민적 지지도도 상당히 낮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좀 하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이제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형 집행정지로 지금 현재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지병이 좀 심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윤 대통령도 최근에 또 지지율도 상당히 이제 상승 세수에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집권 1년 차를 끝내고 2년 차를 접어들면서는 조금의 어떤 면에서 통합적으로 어떤 이 전체의 어떤 국정 방향을 좀 옮기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마 두 사람의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올 여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시기를 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규 의원님, 이번 사면 대상에 또 전 정치인들도 많이 포함이 된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때 이제 국정원장들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 네. 사실 정치적인 의미는 크게 없죠. 이제 사면 복권을 해준다 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은 아니라고 보니까. 네, 지금 나오는 군네요. 예, 여기에서 이제 주목받는 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측근 중에 측근이고 사실 비명계가 가장 주목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나이도 있고 또 그 지지세가 있는 팬덤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므로 저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면이 복권까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사면만 단순히 해서 자녀 형기에 대한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금 꼭 그렇게 그 문 전 대통령 측이나 비명계에선 보는 것 같아요. 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복권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말할 수 있겠는데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사면 복권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야권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정치적으로도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게 되면 구심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있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많아야 흥행도 되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거론될 수 있는 카드로 끝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그렇게 본다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네. 야권의 분열 카드로 쓰일 수 있을까요? 내부에서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김경수 예. 전 지사가 이제 만약 사면 복권돼서 돌아왔을 때 정치적으로 구심점을 가질 수 있을 거냐, 그건 좀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위치나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에 있는 건 맞죠. 그러나 네. 이제 그럼 김경수 지사가 본인의 대권을 위해서 현재 이재명 대표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서 복권까지 할지 이 문제는 아직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복권까지 할지는 저는 그것도 좀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을 지지했던 예전에 경선 과정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에서 김경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이번 다음번 총선까지 출마하게 된다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는 뭐 그건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예. 지금 현재 그 사면 복권이 되면 반드시 민주당이 분열이 나면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 작용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한편 여당은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뜻밖의 인물이 거론되면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당사자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걸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법무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당대표 차출이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좀 아무래도 인기가 있고 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주목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은 한 장관을 다른 데 쓰려나 보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로 직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에다가 당대표까지 검사 출신이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총선이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2024년 총선은 굉장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굉장히 중요한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권에 당 대표를 할 만한 그 눈에 띄는 그 인물들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연 여권에서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이 들고 또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적인 커리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정치 경력이 많아가지고 대통령 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정치적인 경험은 많았지만 그래도 30대에 불과한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50줄에 들어갔단 말이죠. 보이는 것보다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정세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무난한 분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한번 모험을 해보자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한동훈 차출설이 다시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 발언이 한몫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내가 수도권에서 좀 이길 우리가 그 MZ세대 좀 득표력이 있을 사람 자기 지도부가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또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는 장관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당대회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로는 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당 후보들을 디스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꾸 디스하는 것 같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누굴 한 적도 없고. 네, 보면요. 당 지도부 발언에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은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구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진짜 수도권 있는 의원들은 걱정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지도부와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수도권 승리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박성중 의원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이제 이 한동훈 장관 언급을 했는데 예. 아마 이제 본인들의 선거가 직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그래도 비영남계 어떤 당 대표가 나와야 되고 또 수도권에서 어떤 먹힐 수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요구죠.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법치의 상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만약에 당대표를 차출한다? 그럼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총선에 나간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은 당대표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 뭐 등등 후보들이 보면 또 이제 울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원내대표의 영남 대표라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탐탁지가 않는 거죠. 저는 거기에 견제구를 날렸다고 봅니다. 날렸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 예. 이야기했던 MZ세대의 인기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 먹힐 수 많은 인물들 그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 이외에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도 충분히 차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아, 네. 지금 현재 후보로 나오는 인물 가지고는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기 어렵다고 본다라면 저는 후보군들을 한동훈 장관 말고 다른 인물들을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끌어오기 위한 뭐 물밑 움직임들은 꽤 있을 것이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예. 지금 여론조사를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선두를 달리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고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MZ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 지지율은 좀 낮은 걸로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저는 매기론이 좀 생각나는 게 제주도나 부산에서 잡은 고기를 서울까지 가져올 때 싱싱함을 유지하는 게 매기를 한 마리 넣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후보들이 경쟁력 있고 인기 있는 후보가 많을수록 그 당이 잘 되는 거예요. 이미 뻔한 예견된 길로만 갔을 때 그 안이함에 빠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일단 이번에 나는 뭐 법무장관의 일에 충실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한번 살짝 띄워봄으로써 파워 테스트를 좀 한 거예요. 인기도 네. 테스트를.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대통령과의 소통이 잘 된다면서 이른바 윤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아직 관전은 안 가보셨겠네요. 관전은 뭐 아직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관저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 막.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수시로 뭐 전화드리면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는 솔직하게 뭐 대통령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뭐 당권 뭐 주자를 오르내리고 솔직히 윤심을 파는 듯한 그런 행위를 절대로 안 한다. 나는 나 스스로 자각론을 하지. 네, 그런데 이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최근 대통령의 관저 만찬 소식이 전해진 주자와 아닌 주자들 발언에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초대받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의 어떤 뭐 복심이랄까요, 마음 이런 부분이 대표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서 공천권을 어쨌든 행사해야 되는 대표를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꼭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선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표 선거에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예전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니까 당심도 없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얻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으면 오직 윤심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윤심에 이어서 전당대회의 룰에 대한 의견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현재는요, 당원의 70%의 의견과 여론조사를 30%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비주류 당권 주자 견제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한 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얼마나 좀 이게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 유승민 대표께서 뭐 나 하나 때문에 룰을 바꾼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약간의 과대망상.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유승민 대표 그때 5대5였어요. 그때도 초선인 김은혜 전 의원한테 그냥 졌지 않습니까?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네네. 실제로 룰을 바꿔가면서까지 견제를 할 그럴 상황일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룰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 생각에는 당원이 뽑는 게 맞지 제3자가 뽑는 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건 뭐 그 당에서 그 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렇게 규정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당 규정을 그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재명 그 대표를 뽑을 때 지난 8월에 민주당이 9대1이었던 거를 갖다가 7.5 대 2.5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예. 이 남의 당을 꼭 참고로 하는 건 아니지만 중도 무당파의 또 국민 여론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디쯤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한랭킹입니다. 예산안 정면 충돌입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이 됐습니다. 특히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법인세 인하 문제였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동원이 됐지만 이현정 의원님, 여야는 그래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죠. 지금 이제 법인세가 왜 이렇게 차이 나나 하면 예. 지금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고 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인세가 25% 오른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법인세가 꽤 높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지금 기업들이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 인력을 좀 늘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계속 이렇게 갈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네. 특히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대만이나 미국 뭐 등등 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고 여기 법인세 인하도 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즉 앞으로의 어떤 경제 노선 관련해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한 이견차인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 일단 국민이 대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뽑아줬고 뭔가 정책을 추진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표 예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보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적으로 보면 과연 그러면 아무리 당이 지금 국회가 민주당 일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들은 뭔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양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그렇다면요. 이 예. 여당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철학이고 세제 개편안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초부자세다, 초부자세 감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법인세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하는 또 대기업 위주로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운 예산안을 보면 그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인하를 하려고 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정말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자꾸 줄이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이제 지향점이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기업을 위주로 해서 좀 지원을 하고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은 예전에 MB 정부 때 낙수 효과 노려서 법인세 감면에 줬는데 그때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차라리 그런 예산 중에 일부를 정말 그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 이분들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하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이제 맞붙어지면서 결국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예산안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어제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그동안 많이 빚내서 살림사던 이 관행을 우리가 다시 바로잡고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이제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돈은 과거처럼 더 많이 국회에서 써야 되겠다. 이 기본 생각, 자세가 삭감 규모의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하는.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집권한 그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가치와 이념 하에서 정부를 운영하라, 경제 정책을 운영하라. 그러면 이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상규 의원님,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가 기자 간담회를 예정에 없이 열고 또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미 법정 시한은 넘겼고 내일이 일요일인데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지금 시한의 시계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국민들은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표 예산이다, 윤석열 표 예산이다. 국가의 나라 살림살이에 무슨 정치인 이름을 붙여서 누구 예산을 통과시키고 주고받고 하고 이거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타결이 될 텐데 이 국민들을 바라보고 이 예산안을 좀 서로 기브앤테이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쪽의 의사를 밀어붙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중요한 그 협상의 카드가 될 텐데 극적으로 또 일요일에 졸속으로라도 비난을 받겠지만 극적 타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문제는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해임 건의안이라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하시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 부분은 오늘 상정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반복하셨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일요일 오후 2시경에
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 타결을 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내일 오후 2시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김지표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묘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요. 국회법에 따를 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까지 그때까지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 내일 오후 2시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그 예산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산이 처리가 돼야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지난번 박진 외무부 장관 경우에서 또 봤지만 말 그대로 건의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건의안 자체가 실익도 없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예산안은 가만히 두고 해임 건의안을 갖다 먼저 한다. 이거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거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해임 건의안 때문에라도 예산안이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고집한 것이 좀 더 자충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해임 건의안이 어차피 이제 건의를 안 받아들일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 예산안 처리가 우선하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책임 문제가 조금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론의 힘을 업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타당하지. 지금 자꾸 이렇게 해임 건의안, 탄핵안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속도를 좀 더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너무 강조한다면은 또 예산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은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졌는데 자동 폐기되면 민주당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안도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같이 비판을 받아요, 여야가. 그래서 예산안도 빠른 시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진표 의장이 회의를 열 것 같아요. 그리고 열고 막판까지 협상을 하도록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요일 2시 전에 그 본회의 열어서 두 개의 안을 함께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신의 피해는 민주당의 그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한 게 김진표 의장 아닙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려 하겠지만 과연 민주당이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휘둘릴 것이냐의 여부가 이 정국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파국을 하면서 다음 주 초로 넘어갈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국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여야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요 론킹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